이게 무슨 일이냐? 대문이 열리는 순간 마당에 모여있던 식구들이 하나둘 눈을 크게 뜨더니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시어머니는 기절초풍하여 뒤로 벌렁 나자빠졌고 병약한 신랑은 입을 떡 벌린 채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대문 밖에서는 소 한 마리만한 거구의 처자가 들어오니 저것이 우리 집 며느리라는 게냐. 과연 이 집안에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야단마을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때는 정조 임금 시절 경기도 어느 양반 마을에 대대로 학문으로 이름난 이진사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집안에는 3대째 내려오는 저주 같은 고민이 있었으니 바로 대를 이을 아들들이 하나같이 병약하다는 것이었습니다. 할아버지 대의 장남은 15세 세상을 떠났고 아버지 대의 장남도 20을 못 넘기고 요절했습니다. 이제 이 집안의 마지막 희망인 외아들 이도령 역시 태어날 때부터 몸이 허약하여 10살이 넘도록 방박 출입도 못할 지경이었습니다. 도련님, 오늘도 한술도 못 드셨습니다. 하인의 보고에 안방마님 정씨 부인은 하늘이 무너지는 심정이었습니다. 이러다 우리 아들이 20살도 못 채우고 저 세상 가는 게 아닌가. 정씨 부인은 눈물을 훔치며 온갖 용한 점쟁이를 찾아다녔습니다. 서울의 유명한 역술가, 남산의 무당, 심지어 중국에서 온 풍수가까지 모두 찾아갔으나 대답은 한결같았습니다. 이 집안의 남자들은 태생적으로 생기가 부족하여 음기가 너무 강하옵니다. 그런 방법이 없단 말씀입니까? 정씨 부인은 절망했습니다. 어느 점쟁이는 이렇게까지 말했습니다. 이 집안은 조상 대대로 학문만 중시하여 문을 닫고 글만 읽었사옵니다. 그러다 보니 생명의 기운이 점점 약해져 대를 이을수록 남자들의 수명이 짧아지는 것이옵니다. 이대로라면 3대를 못 넘기고 대가 끊길 것입니다. 정씨 부인은 그 말을 듣고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정말로 자신에 대해서 대가 끊기는 것일까? 그러던 어느 날 이진사가 어렵게 지리산 깊은 산속에 도인을 찾아갔습니다. 산길은 험했습니다. 산미를 걸어야 했고 2번이나 낭떠러지했어. 떨어질 뻔했으며 폭우를 만나 동굴했어. 밤을 지새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목숨도 아깝지 않았습니다. 산속에서 수십 년을 은거하며 살아온 도인은 이도령의 사주를 한참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드님의 사주를 보니 생명의 불씨가 꺼져가고 있구려. 이대로라면 올해를 넘기기 어려울 것이오. 그런 방법이 정말 없단 말씀입니까? 이진사의 간절한 물음에 도인은 잠시 침묵하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한 가지 방법이 있소. 하지만 쉽지 않을 것이오.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말씀만 해주십시오. 올해 안에 생명력이 왕성한 배필을 맞아들이시오. 그 배필에 넘치는 양기가 아드님의 꺼져가는 음기를 중화시킬 것이오. 생명력이 왕성한 배필이라니요. 그렇소. 신분이나 미모, 가문이나 학식은 중요치 않소. 오직 생기가 넘치는
여인이어야 하오. 땅을 밟으면 풀이 돋고 웃으면 꽃이 피는 그런 타고난 생명력을 가진 여인 말이오. 그런 여인의 밥을 먹고 그 기운을 받으면 아드님의 생명도 되살아날 것이오. 도인은 이어서 말했습니다. 하지만 조심하시오. 그 여인을 맞이할 때 외모나 신분에 연연하여 진심으로 대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독이 될 것이오. 생명의 기운은 진심에서 나오는 법. 겉모습만 보고 천대한다면 그 기운은 결코 아드님에게 전해지지 않을 것이오. 이진사는 서둘러 집으로 돌아와 정씨 부인에게 도인의 말을 전했습니다. 생명력이 넘치는 여인이라 정씨 부인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양반집 규수들은 대부분 안채에서 곱게만 자라 몸이 약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중매쟁이를 불러야겠소. 다음 날 마을에서 가장 경험 많은 중매쟁이 김씨를 불렀습니다. 듣자 하니 특별한 처자를 구하신다 하셨는데요. 정씨 부인은 도인의 말을 전했습니다. 중매쟁이는 턱을 괴며 한참을 고민하더니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마님,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양반집 규수 중에는 그런 처자를 찾기 어렵습니다. 대부분 온실 속 화초처럼 곱게만 자랐어. 기력이 약한 편이지요. 그럼 어찌한단 말이냐? 한 처자가 있기는 합니다만 중매쟁이는 말끝을 흐렸습니다. 어서 말해보거라. 저자 건너편 가난한 선비댁 딸인데 워낙 먹성이 좋아 덩치가 소만하답니다. 얼굴도 그다지 곱다고는 할 수 없고요. 하지만 그 처자가 지나가기만 해도 시든 화초가 살아난다는 소문이 있고 그 집 마당에는 사시사철 꽃이 끊이지 않는다 합니다. 중매쟁이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심지어 동네 사람들 말로는 그 처자가 태어난 날 마당에 말라 죽은 나무에서 갑자기 꽃이 피었다 하고 그 처자가 밟고 지나간 자리마다 이튿날 풀이 돋아났다 합니다. 신기한 것은 그 집이 가난하여 걸음도 제대로 못 주는데 마당만은 늘 푸르다는 것입니다. 정씨 부인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도인께서 말씀하신 바로 그런 처자구나. 당장 그 집으로 가보자. 중매쟁이를 따라간 곳은 초가삼간도 못 되는 허름한 집이었습니다. 담장은 무너져 있었고 기와는 깨져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마당에는 온갖 꽃들이 만발해 있었습니다. 김생원 계시오? 정씨 부인이 부르자 남루한 옷을 입은 늙은 선비가 나왔습니다. 누구시오? 나는 이진사대 안주인이요. 따님을 한번 뵙고 싶소이다. 김생원은 당황했습니다. 양반댁 마님이 자신의 딸을 보겠다니? 무슨 일인가 싶었습니다. 제 딸이 워낙 못나서 괜찮소. 그저 한번 뵙기만 하면 돼요. 김생원이 마지못해 딸을 불렀습니다. 옥녀야, 나오너라. 잠시 후 방문이 열렸습니다. 아니, 열리려 했습니다. 문이 너무 좁았어. 처자가 비집고 나오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처자는 몸을 옆으로 틀어 겨우겨우 문을 빠져나왔습니다. 그 순간 정씨 부인과 중매쟁이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소문으로만 듣던 것보다
훨씬 더 컸습니다. 키는 장정보다 크고 덩치는 소만했습니다. 얼굴도 결코 예쁘다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머, 정씨 부인은 감탄사를 터뜨렸습니다. 옥녀가 마당에 서는 순간 시들어 있던 국화 한 송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옥녀가 수줍게 웃자 마당 전체가 환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공기 자체가 달라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무겁고 침침했던 분위기가 옥녀가 나오자마자 밝고 따뜻해졌습니다. 심지어 담장 너머로 새들이 날아와 지저귀기 시작했고 마당 한쪽에 시든 풀들이 살며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도인 말씀이 맞구나. 저 아이에게서 생명의 기운이 폭포처럼 쏟아져 나온다. 정씨 부인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김생원 따님을 우리 집 며느리로 맡고 싶소이다. 네. 김생원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가난한 집안 형편에 못생기고 덩치 큰 딸 시집 보내기가 하늘의 별 따기였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옥녀를 보며 수군거리기 일쑤였고 저렇게 덩치 크면 밥은 또 얼마나 먹을까. 신랑감 구하기 하늘의 별 따기겠어.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김생원은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습니다. 한 번은 이웃 마을에서 중매 이야기가 왔었습니다. 하지만 신랑감이 옥녀를 보러 온 날 대문 앞에서 옥녀를 보고는 그 자리에서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김생원은 그날 옥녀가 방에서 몰래 우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어찌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양반댁에서 먼저 청혼을 해오다니. 하지만 제 딸이 워낙 거구라. 혼수 준비도 혼수는 필요 없소. 정씨 부인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대신 조건이 있소. 정씨 부인은 보따리에서 은자를 꺼냈습니다. 이것이 스무냥이요. 혼수는 필요 없으니 이 돈으로 김생원께서 남은 여생을 편히 지내시오. 대신 따님께서 우리 집에 왔어 아들의 밥을 정성껏 지어주시오. 우리 아들이 병약하여 제대로 된 음식을 먹지 못하고 있소. 따님의 정성 어린 음식이 아들을 살릴 수 있다고 도인께서 말씀하셨소. 스무냥 가난한 선비 집안에는 3년치 양식을 살 수 있는 거금이었습니다. 김생원은 떨리는 손으로 은자를 받으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옥녀가 비록 못생기고 덩치는 크나 마음만은 누구보다 착하고 따뜻한 아이옵니다. 음식 솜씨도 어려서부터 뛰어나 동네 잔치 때마다 옥녀가 만든 음식을 다들 칭찬했사옵니다. 정씨 부인은 옥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가, 우리 집에 와서 도령을 살려줄 수 있겠느냐? 옥녀는 고개를 숙이며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목소리는 덩치와는 달리 맑고 따뜻했습니다. 혼인날이 다가왔습니다. 이진 사댁 식구들은 새 며느리를 맞을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정씨 부인은
며느리의 외모에 대해 자세히 말하지 않았습니다. 새 언니가 어떻게 생겼다 하셨습니까? 딸이 설레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것이 건강하고 씩씩한 처자란다. 나이는요? 18이라 하더구나. 혼수는 많이 가져온답니까? 혼수는 없다. 식구들이 웅성거렸습니다. 혼수가 없다니 무척 가난한 집안인가 봅니다. 하지만 이진사가 나서서 말했습니다. 혼수 같은 건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우리 아들을 살리는 것이다. 혼인날 아침, 이진사댁은 분주했습니다. 마당을 깨끗이 쓸고, 대청을 닦고, 신방을 정리했습니다. 병약한 이도령은 하인들의 부축을 받아 겨우 마루에 앉았습니다. 도련님, 괜찮으시겠습니까? 걱정 마라. 오늘은 내 혼인날이 아니냐. 기어서라도 나와야지. 도령은 애써 웃었지만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얗고 창백했습니다. 사실 도령은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평생 방 안에만 갇혀 책만 보며 지낸 그에게 혼인이란 것은 너무나 낯설고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책 속에서나 보던 아름다운 처자를 아내로 맞이하게 된다는 것. 설렘보다는 두려움이 앞섰습니다. 신부 행차 온다. 대문 밖에서 외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식구들은 설렌 마음으로 대문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그리고 으악, 세상에 저게 사람이냐? 마당에 있던 식구들이 일제히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빨간 족도리를 쓴 신부는 문틀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너무 컸기 때문입니다. 신부는 몸을 옆으로 비스듬히 틀어 겨우 문을 통과했고 마당에 들어선 그 모습은 족도리가 마당의 처마에 닿을 듯 말 듯한 거대한 거구였습니다. 붉은 화롯이 천 한 필은 좋게 들어갔을 만큼 덩치가 컸습니다. 어머나, 딸은 그 자리에서 눈을 뒤집고 기절하며 쓰러졌습니다. 아씨, 정신 차리십시오. 하인들이 부산을 떨었습니다. 그리고 신랑 이도령은 신부를 본 순간 헉 소리와 함께 입을 떡 벌린 채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평생 방 안에서만 지내며 책 속의 미인들만 상상해온 도령에게는 너무나 큰 충격이었습니다. 시어머니 정씨 부인조차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이럴 수가. 내가 처음에 본 것보다 훨씬 크구나. 마당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기절한 시누이, 충격받아 얼어붙은 신랑, 주저앉은 시어머니, 도망치는 하인들, 오직 주인장 이진사만이 담담하게 신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옥녀의 주변에서 솟아나는 생명의 기운을 느꼈습니다. 그래, 도인의 말씀이 맞았구나. 저 아이만이 우리 아들을 살릴 수 있다. 모두들 진정하시오. 이미 들인 며느리를 어찌하겠소. 며느리, 어서 들어오시게. 이진사의 말에 옥녀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조심스럽게 안채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한 발 내디딜 때마다 땅이 쿵쿵 울렸고 마루를 발차자
삐걱거리는 소리가 온 집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 발소리 좀 들어봐. 마루가 내려앉는 것 같아. 하인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밥은 또 얼마나 먹으려나. 우리 집 곳간이 텅 빌 것 같아. 저렇게 큰 사람은 난 생 처음 봤어. 수군거림 속에 옥녀는 신방으로 안내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를 본 이도령은 여전히 입을 다물지 못한 채 멍하니 있었습니다. 그날 밤 초례를 치르고 신방에 들어간 후 이도령은 갑자기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서방님, 괜찮으십니까? 옥녀가 다가가려 하자 도령은 손을 내저으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가까이 오지 마시오. 도령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의식을 잃고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도련님, 옥녀가 황급히 달려들어 도령을 부축했습니다. 누가 없소. 서방님이 쓰러지셨소. 옥녀의 다급한 외침에 하인들이 달려왔고 곧이어 정씨 부인이 뛰어 들어왔습니다. 아가, 정신 차려라. 하지만 도령은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얼굴은 더욱 창백해지고 이마에서는 식은땀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숨소리마저 가늘어졌습니다. 어서 의원을 불러라. 마을의 의원이 급히 달려왔습니다. 맥을 짚어보던 의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거이 심상치 않습니다. 큰 충격을 받아 심장이 크게 상했습니다. 오늘 밤을 넘기기 어려울 듯합니다. 뭐라고? 정씨 부인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들을 살리려고 며느리를 들였는데 오히려 며느리를 보고 충격받아 죽게 생겼구나. 온 집안이 울음바다가 되었습니다. 이를 어쩐단 말이냐? 내 아들이 죽으면 우리 집안은 끝이야. 그때였습니다.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있던 신부 옥녀가 조용히 일어섰습니다. 제가 도와드려도 되겠습니까? 옥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단호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내가 뭘 할 수 있다는 게냐? 정씨 부인이 퉁명스럽게 물었습니다. 제가 부엌을 좀 쓰겠습니다. 부엌은 왜? 서방님께 기운을 돋우는 음식을 해드려야 합니다. 정씨 부인은 코웃음을 칠 뻔했으나 참았습니다. 의원도 손을 놓은 상황에 더 이상 잃을 것도 없었습니다. 좋다. 해봐라. 어차피 이대로는 죽을 목숨이다. 옥녀는 고개를 숙여 인사한 뒤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정말로 소만 한 체구였습니다. 부엌에 들어선 옥녀를 보고 불을 떼던 아낙네들이 화들짝 놀라 물러났습니다. 저 큰 덩치가 부엌을 어찌 감당하려고. 좁은 부엌이 난리 나겠구만. 하지만 옥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부엌을 둘러보았습니다. 찬장, 항아리, 솥, 칼. 모든 것이 정돈되어 있었지만 생기가 없었습니다. 옥녀는 찬장을 열어 재료들을 살폈습니다. 서방님은 열이 높고 기운이 바닥나셨어. 열을 내리고 원기를 북돋우는 음식이 필요해. 옥녀의 눈이
무 한 개에 멈췄습니다. 그리고 말린 표고버섯, 대추, 인삼 뿌리 조각, 그리고 쌀. 이것들이면 충분합니다. 옥녀는 소매를 걷어붙이고 물을 씻기 시작했습니다. 투박해 보이는 손이었지만 물을 다루는 솜씨는 놀라울 정도로 섬세했습니다. 저것 좀 보게나. 안악내 하나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옥녀가 칼을 잡는 순간 무가 실처럼 바늘게 썰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샤샤샤. 규칙적이고 경쾌한 소리가 부엌에 울려 퍼졌습니다. 세상에 저렇게 가는 채들 궁궐 상궁도 못 선다던데. 손놀림 좀 봐. 물 흐르듯 자연스러워. 안악내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옥녀는 무채를 정화수에 담갔다가 건져 곱게 물기를 짰습니다. 그리고 표고버섯을 정성껏 우려 육수를 만들었습니다. 냄비에서 피어오르는 김에서 이미 구수한 향이 배어나왔습니다. 이 냄새, 한 안악내가 중얼거렸습니다. 보통 표고 끓이는 냄새가 아닌데. 옥녀는 육수에 살짝 데친 무채와 잘게 다진 대추, 곱게 간 인삼을 넣어 죽을 쑤기 시작했습니다. 아궁이에 불을 지폈습니다.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옥녀가 부채질을 하자 꺼져가던 불길이 활활 타오르며 부엌 전체가 따뜻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상하지 않아? 갑자기 부엌이 환해진 것 같아. 그러게, 저 아이가 들어오니까 분위기 자체가 달라졌어. 죽이 보글보글 끓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옥녀는 국자로 정성껏 저었습니다. 한 번 젓고, 두 번 젓고, 세 번 젓고. 그녀가 죽을 젓는 동안 부엌에서는 형언할 수 없는 향기가 피어올랐습니다. 구수한 표고버섯 향, 달콤한 대추향, 은은한 인삼향, 그리고 무의 시원한 향이 절묘하게 어우러졌습니다. 이게 무슨 냄새야? 죽 끓이는 냄새가 이렇게 좋을 수가 있나? 향기는 부엌을 넘어 마당으로, 안채로, 집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기절했던 딸이 그 향기에 벌떡 일어났습니다. 무슨 냄새가 이렇게 좋지? 심지어 대문 밖 길거리를 지나던 행인들도 발걸음을 멈추고 코를 벌름거렸습니다. 이진사댁에서 무슨 귀한 음식을 만드나? 죽이 완성되었습니다. 옥녀는 정성껏 가장 예쁜 그릇에 죽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잣을 몇 알 고명으로 올렸습니다. 하얀 죽 위에 떠 있는 잣알이 마치 구름 위의 별처럼 영롱했습니다. 옥녀는 죽 그릇을 들고 도령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쿵, 쿵. 그녀의 무거운 발소리가 복도를 울렸지만 이번에는 아무도 비웃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죽에서 풍기는 구수한 향기에 모두들 침을 꿀꺽 삼키고 있었습니다. 서방님, 제가 죽을 쑤어 왔습니다. 한 숟가락만 드셔보십시오. 옥녀의 간절한 목소리에 혼수 상태였던 도령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코끝으로 전해지는 향기가 너무나 구수하고 달콤했습니다. 마치 어머니의 품속 같은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옥녀는 조심스럽게 숟가락을 떴어. 도령의 입가에 가져다 댔습니다. 도령이 본능적으로 입을 벌렸습니다. 따뜻한 죽이 입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순간 도령의 감긴 눈이 번쩍 떠졌습니다. 입안에서 느껴지는 것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무의 시원함이 불처럼 타오르던 열을 잡아주고 대추의 달콤함이 메말랐던 입안에 단비처럼 스며들었습니다. 인삼의 쌉싸름함이 흐려졌던 정신을 맑게 해주었고 표고의 구수함이 텅 비었던 속을 따뜻하게 채워주었습니다. 이게 도령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평생 먹어본 음식 중 가장 맛있었습니다. 아니, 맛있다는 표현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마치 죽어가던 몸에 생명이 돌아오는 느낌이었습니다. 한 숟가락 더. 도령은 자기도 모르게 입을 벌렸습니다. 옥녀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못생긴 얼굴이었지만 그 미소만큼은 세상 그 무엇보다 아름다웠습니다. 두 번째 숟가락, 세 번째 숟가락, 네 번째 숟가락. 도령은 멈출 수 없었습니다. 사흘을 굶던 사람도 이렇게는 못 먹을 정도로 허겁지겁 먹어댔습니다. 방 밖에서 지켜보던 정씨 부인이 입을 막았습니다. 저 아이가 밥을 먹고 있어. 사흘을 굶던 아이가 밥을 먹고 있단 말이야.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그릇이 깨끗이 비워졌습니다. 도령은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옥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처음 봤을 때 충격과 두려움은 이제 없었습니다. 대신 감사함과 미안함이 뒤섞인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이 음식을 정말 내가 만든 게 맞느냐? 그렇사옵니다. 도령은 잠시 침묵하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고맙소. 목숨을 살려주었소. 옥녀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뚝 떨어졌습니다. 시집 온 후 처음으로 따뜻한 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이도령의 열이 거짓말처럼 내렸습니다. 그리고 새벽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10년 넘게 알아누웠던 도령이 혼자 힘으로 몸을 일으킨 것입니다. 어머님, 제가 일어났습니다. 이진사댁은 밤새 난리가 났습니다. 하인들은 기뻐 울었고 정씨 부인은 하늘에 감사 기도를 올렸습니다. 이진사는 사당에 들어가 조상님들께 절을 올렸습니다. 조상님, 대가 끊길 뻔했으나 이제 희망이 보입니다. 그리고 모두가 깨달았습니다. 못생기고 덩치 큰 그 며느리가 집안의 복덩이라는 것을. 다음 날 아침, 옥녀는 새벽부터 부엌에서 분주했습니다. 오늘은 서방님께 기운을 더 북돋워 드릴 음식을 준비해야지. 어제의 죽으로 급한 불은 껐지만 도령의 몸을 완전히 회복시키려면 더 많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옥녀는 닭을 고아 진한 육수를 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인삼과 대추, 밤과 은행, 황기와 당귀를 넣어 보양 삼계탕을 정성껏 끓였습니다. 곁들일 나물들도 하나하나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시금치는 데쳐서 참기름에 묻혔고 도라지는 소금에 주물러 쓴맛을 빼낸 뒤 고추장 양념을 했으며 고사리는 부드럽게 삶아 들기름에 볶았습니다. 각각의 나물마다 최적의 조리법을 사용했고 간도 완벽하게 맞췄습니다. 옥녀가 음식을 만드는 동안 부엌 전체가 생기로 가득 찼습니다. 심지어 부엌 창문 밖 말라 죽어가던 나뭇가지에서 새싹이 돋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상이 완성되었습니다. 하인이 상을 들고 안채로 들어가자 식구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어제의 기적을 경험한 후 옥녀의 음식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이것 좀 보십시오. 신우이가 삼계탕을 보며 감탄사를 터뜨렸습니다. 국물이 맑으면서도 윤기가 자르르 흘렀고 달고기는 부드럽게 살이 발라질 것 같았습니다. 나물들도 색깔 좀 봐. 이렇게 고운 색이. 정씨 부인도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진사가 먼저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삼계탕 국물을 한술 떴어. 입에 넣는 순간 오호, 저절로 감탄사가 나왔습니다. 깊고 진한 맛이었지만 전혀 느끼하지 않았습니다. 담백하면서도 보약을 먹는 듯한 든든함이 느껴졌습니다. 이것이 정말 새댁이 만든 거냐? 그렇사옵니다. 옥녀는 한쪽 구석에 조용히 서서 대답했습니다. 신우이가 나물을 집어 먹었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맛있는 나물은 처음 먹어봐. 정말이었습니다. 시금치는 부드러우면서도 고소했고 도라지는 쌉싸름하면서도 중독성 있는 매력이 있었으며 고사리는 깊은 맛이 혀 끝에 남았습니다. 하지만 가장 놀란 사람은 이도령이었습니다. 평생 음식을 먹으면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가 안 되었는데 옥녀의 음식은 먹을수록 속이 편안했고 몸에 기운이 솟았습니다. 부인, 도령이 옥녀를 불렀습니다. 예, 서방님. 이 음식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구려. 마치 약을 먹는 것 같소. 옥녀는 수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방님의 몸 상태를 보고 그에 맞는 재료들을 골라 쓴 것입니다. 삼계탕의 인삼과 황기는 기를 보하고 당귀는 혀를 보하며 대추는 비위를 튼튼하게 합니다. 나물들도 각각 서방님의 몸에 필요한 영양을 채워줄 수 있도록 골랐습니다. 도령은 감탄했습니다. 단순히 맛있는 음식이 아니라 자신의 몸을 생각해서 만든 약선이었던 것입니다. 대단하오, 부인. 혹시 의술을 배운 적이 있소? 아니옵니다. 다만 어려서부터 아버지가 병약하셨어. 음식으로 건강을 돌보는 법을 스스로 터득했을 뿐입니다. 그날 이후 도령의 얼굴에 혈색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후에는 혼자 마당을 걸을 수 있었고, 보름 후에는 사랑채에서 책을 읽었으며, 한 달 후에는 완전히 건강한 사람처럼 활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0년 넘게 알아누웠던 병자가 단 한 달 만에 정상인이 된 것입니다. 이도령의 기적 같은 회복 소문은 삽시간에 마을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이진사댁 며느리가 음식 하나로 죽어가던 도령을 살려냈다더군. 10년 알아누웠던 병이 한 달 만에 나았다지. 그 며느리가 비록 못생기고 덩치는 크지만 손에서 나온 음식은 금보다 귀하다네. 소문을 듣고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진사, 우리 집 영감이 위장병으로 고생인데 며느님께 음식 줘. 부탁해도 되겠소. 우리 손주가 소화를 못 시켰어서. 말이오. 옥녀는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병든 이에게는 증상에 맞는 약선을, 기력이 없는 이에게는 원기를 북돋우는 보양식을 정성껏 만들어 주었습니다. 위장병 환자에게는 양배추와 감자를 갈아 즙을 내어 죽을 쑤었고, 소화불량 환자에게는 무와 생강을 넣은 따뜻한 차를 만들었으며, 기력이 없는 노인에게는 장어와 말을 넣은 보양탕을 끓여 주었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옥녀의 음식을 먹은 사람들은 하나같이 병이 나았습니다. 옥녀 대기, 음식으로 사람을 살린다. 저 며느리 손에서 귀신도 곡할 맛이 나온다. 소문은 점점 커져서 이웃 마을로, 고을 전체로, 그리고 마침내 한양까지 퍼져나갔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옥녀를 좋게만 보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마을의 한의원을 운영하던 강의원이 옥녀를 찾아왔습니다. 이진사, 며느님이 약도 없이 병자들을 치료한다는데 이는 의술을 모독하는 것이오. 당장 그만두게 하시오. 강의원은 속이 다 들어갔습니다. 자신의 단골 환자들이 하나둘 옥녀를 찾아가 음식으로 병을 고치고 있었고, 덕분에 한의원 문을 찾는 사람이 뚝 끊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진사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강의원, 며느리는 약을 쓰지 않고 오직 음식으로만 사람을 돕고 있소. 이것이 어찌 의술을 모독하는 것이오? 오히려 의식동원, 음식과 약이 근본은 같다는 이치를 실천하는 것이 아니겠소. 강의원은 할 말을 잃고 돌아갔지만 마음속으로는 분노가 끓어올랐습니다. 좋아, 두고 보자. 어디 그 음식이 얼마나 대단한지 시험해 보리라. 그러던 어느 날, 이진사댁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궁궐의 사신이 찾아온 것입니다. 대전마마께서 병환이 드셨는데 어떤 음식도 입에 대지 못하신다 하오. 전국에서 명의와 요리사를 찾던 중 옥녀 댁의 소문을 듣게 되었소. 이에 옥녀 댁을 궁궐로 모셔가라는 어명이 계셨소이다. 온 집안이 벌집 쑤신 듯 난리가 났습니다. 왕실에서 정씨 부인은 기쁨과 두려움이 뒤섞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우리 집안이 이렇게 영광스러울 수가. 이진사도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복잡한 심경은 이도령이었습니다. 옥녀가 궁궐에 가면 당분간 볼 수 없을 것이 뻔했습니다.
처음에는 충격과 두려움으로 쳐다보지도 못했던 아내였지만 이제는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존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부인, 도령은 옥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예, 도련님. 궁궐에 가야 하는구려. 예. 옥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녀도 이제 막 정이 들기 시작한 이 집을 떠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도련님, 저는 가서 상감마마를 살려드리시오. 그것이 우리 집안의 영광이고 나의 자랑이오. 그리고 도령은 옥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빨리 돌아오시오. 나는 당신이 그리울 것 같소. 옥녀의 눈에 있어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결혼 전 두려웠던 신랑이 이제는 자신을 진심으로 아껴주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반드시 돌아오겠습니다. 궁궐에 도착한 옥녀는 왕의 증상을 세심히 살폈습니다. 전하께서는 정무로 인한 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비위가 완전히 상하신 것 같사옵니다. 옥녀는 수라간으로 가서 특별한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가장 부드러운 쌀로 흰죽을 쓰고 여기에 은행과 잣을 곱게 갈아 넣었습니다. 그리고 생강즙 몇 방울을 떨어뜨려 비위를 따뜻하게 하고 마지막으로 대추를 곱게 다져 고명으로 올렸습니다. 수라간의 상공들은 옥녀의 솜씨를 보고 감탄했습니다. 저렇게 정성스럽게 음식을 만드는 사람은 처음 봅니다. 손길 하나하나에 정성이 담겨 있어요. 전하, 진지 드시옵소서. 왕은 무기력한 눈으로 죽 그릇을 바라보았습니다. 며칠째 아무것도 먹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옥녀가 정성껏 만든 죽에서 풍기는 향이 너무나 구수하고 따뜻했습니다. 왕은 천천히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한 술을 입에 넣는 순간 왕의 눈빛이 살아났습니다. 이것이 부드러우면서도 깊은 맛이었습니다. 은행의 고소함, 잣의 고급스러운 풍미, 생강의 알싸한 따뜻함, 대추의 은은한 단맛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었습니다. 무엇보다 한 숟가락 넘길 때마다 얼어붙었던 위장이 따뜻하게 녹아내리는 느낌이었습니다. 과인이 이렇게 맛있는 음식은 처음이로다. 왕은 말없이 그릇을 비워나갔습니다. 오랜만에 먹는 음식이라 천천히 먹어야 했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릇이 깨끗이 비워졌습니다. 옥녀, 그대는 단순한 요리사가 아니로다. 사람의 마음을 읽고 몸을 치유하는 의원이로다. 며칠 후 왕의 병이 완전히 나았습니다. 식사를 제대로 하게 되자 얼굴에 혈색이 돌고 정무를 볼 기운도 생겼습니다. 조정의 대신들이 모두 놀라워했습니다. 전하께서 이렇게 빨리 쾌차하시다니 그 옥녀라는 여인 참으로 기이한 재주가 있사옵니다. 옥녀, 앞으로 궁궐에 남아 왕실의 건강을 책임져 주겠는가. 하지만 옥녀는 정중히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전하, 황송하오나
저에게는 집에서 기다리는 서방님이 계시옵니다. 그분은 제가 스문양을 받고 시집온 며느리라 하여 천대받을 때도 따뜻하게 대해주셨고, 못생기고 덩치 크다 하여 수군거림을 받을 때도 저를 아내라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니 그분 곁을 떠날 수 있겠사옵니까? 왕은 빙그레 웃었습니다. 그렇구나. 좋은 배필을 두었구나. 가거라. 그리고 이것을 가져가거라. 왕은 옥녀에게 황금패를 하사했습니다. 이 패를 가진 자는 왕실 의녀에 준하는 예우를 받을 것이며, 필요할 때면 언제든 궁궐을 출입할 수 있도록 하라. 또한 비단과 은자, 그리고 귀한 약재들을 하사했습니다. 옥녀가 집에 돌아오는 날, 이진사댁은 잔치 분위기였습니다. 이도령은 대문 앞에서 해가 뜨기 전부터 하루 종일 기다렸습니다. 도련님, 날이 추운데 안으로 들어가 계시지요. 아니다. 아내를 마중하는 것이 남편의 도리 아니겠느냐? 해가 서산으로 넘어갈 무렵 드디어 옥녀가 돌아왔습니다. 도련님, 돌아왔습니다. 옥녀를 본 도령은 활짝 웃으며 달려가 그녀를 껴안았습니다. 수고했소, 세댁. 아니, 내 사랑하는 아내여. 옥녀는 놀라 눈을 크게 떴습니다. 사랑한다는 말을 처음 들었기 때문입니다. 서방님, 내가 처음 당신을 봤을 때 충격과 두려움으로 제대로 보지도 못했소. 하지만 이제는 알았소. 진정한 아름다움은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에 있다는 것을. 당신의 음식 하나하나에 얼마나 따뜻한 마음이 담겨 있는지, 얼마나 정성스러운 손길인지 이제는 알 수 있소. 당신은 나의 생명의 은인이고 이 집안의 복덩이이며 나의 사랑하는 아내요. 옥녀는 처음으로 활짝 웃었습니다. 못생기고 뚱뚱한 얼굴이었지만 그 웃음만큼은 세상 어떤 미녀보다 아름답고 찬란했습니다. 그날 밤, 이진사댁에서는 성대한 잔치가 열렸습니다. 며느리가 왕시에서 인정받고 돌아온 것을 축하하는 잔치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 축하해 주었고, 심지어 강의원까지 찾아와 사과했습니다. 옥녀댁, 내가 잘못 생각했소. 당신은 정말 하늘이 내린 재주를 가진 분이요. 그 후 옥녀는 마을의 작은 진료소를, 여러 병든 이들을 돌보았습니다. 가난한 이에게는 무료로 음식을 만들어 주었고, 부유한 이에게는 적당한 값을 받아 그 돈으로 다시 가난한 이를 도왔습니다. 이도령은 건강을 되찾아 과거에 급제하여 훌륭한 관리가 되었고, 두 사람 사이에서는 건강하고 씩씩한 자식들이 태어났습니다. 자식들은 어머니처럼 생명력이 넘쳤고 아버지처럼 학문에 뛰어났습니다. 이진사댁은 대대로 번창하게 되었고,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진사가 스문양 주고 며느리를 샀다지만 사실은 천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복을 얻은 것이라네. 겉모습에 속지 말고 진심을 보라. 크고 못생긴 외모 뒤에
숨겨진 따뜻한 마음과 뛰어난 재능, 그것을 알아본 사람은 진정한 복을 얻습니다. 스무냥으로 산 며느리가 집안을 일으키고 나라의 이름을 떨쳤으니 세상에 버릴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저마다의 재능과 가치가 숨어 있습니다. 그것을 알아보는 눈, 그것을 인정하는 마음, 그것이 진정한 지혜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소중한 인연 이어가길 바랍니다. 댓글로 여러분이 계신 곳도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